1964년에 이제 차관 도입을 위해서 서독을 방문했을 때 그때 아우토반, 독일 고속도로죠. 아우토반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우토반을 주행하다가 잠깐 차를 세우고 노면이 어떤 상태인지 이 고속도로 이 도로의 소재는 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행원들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메모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1965년부터 박정희 정부 내에서 내밀하게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내부 검토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실시되지는 못하고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건설은 뭐 길 닦는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고속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우선 이 선형 휘는 각도가 최소화돼야 되고, 그리고 고속주행을 가능하게 한 노면의 평탄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경험이 있는 주원이라는 사람이 국토건설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고속도로 건설이 이제 속도를 붙이기 시작해요. 야당은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고 이 주원 건설부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또 국제개발은행에서도 처음에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차관을 줄 것처럼 하다가 뭐 자동차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그 엄청난 돈을 길 닦는 데 쓰냐 그러고서 이걸 보류시켜 버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밀어붙여서 마침내 완성한 것이 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냥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길 하나 놓자가 아니죠. 대한민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확 좁혀버리는 공간적 혁명이거든요.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걸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게 됐어요. 아, KTX는 그냥 기차 다니는 철로 하나 놓는 거구나가 아니잖아요. KTX가 놓임으로써 서울과 부산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압축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고속도로와 철도와 항공과 통신의 발전이거든요. 그것을 1970년대에 196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겁니다. 정확한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지를 잘 몰라가지고 여러 부처에다가 예산 계산 해보라고 했는데 중구난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외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해본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이 38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라고 계산한 이것과 비슷하게 330억 원으로 예산 결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43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이 380억 처음에 냈던 안 상당히 근사하게 접근을 했죠. 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77명, 비공식적으로는 900명 가까이가 사망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그 도로 닦는 기술이나 특히 터널 공사 기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 난 공사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해서 77명, 비공식 900명 가까이 정말 피 흘려가면서 닦은 길이 바로 지금의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당시에 그 당제 터널, 이게 옥천 충청북도 옥천 근처에 있는 당제 터널이요. 지금은 옥천 터널로 되어 있고 고속도로 구간에서 비껴져 있는데 이게 그렇게 난공사였답니다. 이 난공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는데 현대건설이
정주영 회장이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뭐냐? 이게 이제 그 절암 토사로 돼 있어 갖고서 터널 뚫으면 자꾸 무너져서 사람들이 상하고 그랬는데 여기를 조강 시멘트를 전격 투입했다는 거예요. 조강 시멘트는 빨리 굳는 시멘트입니다. 보통의 시멘트보다 20배 빨리 굳습니다. 그리고 서너 배나 강해요. 그러니까 엄청 비쌌겠죠. 근데 공기 안에 건설을 마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주영 회장이 그 엄청나게 비싼 조강 시멘트를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당제 터널, 이 옥천 터널의 공사를 공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 과정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 못지않게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김우중 회장 같은 이 경제인들의 정말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했어요. 김대중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가뜩이나 모든 투자가 경상도로 집중되고 전라도에서는 푸대접 운운하는 이때에 어찌 한쪽은 철도 복선이 있는 경부선이죠. 있는 곳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파행적 건설을 할 수 있는가? 완전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유진호는 경부고속도로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경제 실정에 비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갖고 있다. 남북 간보다는 동서간 뚫는 일이 더 급한 일이 아니냐. 경부고속도로보다는 영동고속도로를 먼저 건설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의 여론을 이끌었어요. 동아일보는 의욕만 앞서가는 경부고속도로의 문제점 하면서 심각한 주택난 하나도 제대로 해소시킬 능력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 재정 형편에 어떻게 이처럼 방대한 사업을 4년 만에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냐?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조선일보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렇게 서두를 일 아니다 라고 하는 신중론 속도 조절론을 가지고 연일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걸 계획된 기간 안에 끝을 내버립니다. 처음 건설됐을 때는 우리나라에 자동차 공장이 없었죠. 자가용도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나자 자가용 시대가 바로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는 버스 전용 차로가 아니면 운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동차 수요가 폭증해 있죠. 이게 불과 30년, 4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년 후를 좀 계획해달라. 30년 후에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좀 고민해달라. 우리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그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그런 국가지 100년 대계, 국가 100년 대계, 국가 50년 대계를 고민하고 실천한 유일한 정치 지도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같은 시대에 같은 정치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등은 스케일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평가를 저는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6월 9일이요. 매년 6월 9일은 정부가 지정한 철의 날입니다. 철의 날. 이것은 1973년 6월 9일 포항제철이 처음으로 쇳물을 배출했던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포항제철 건설 사업은 1970년부터 시작해서 83년에 13년간 걸쳐서 완공돼서 지금의 포스코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철강 생산량은 1970년에 50만 톤에서 1980년에는 17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983년에 세계 11위, 지금은 세계 3, 4위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쇠는, 철은 제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과 손잡고 박태준을 앞세워서 1970년에 제철건설에 나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그 고도성장기와 중화공업기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폭발한 이 제조업의 원료인 철을 제때 조달할 수 있었을까요? 전부 다 외국에서 사와서 제조를 했을 텐데 그러면 과연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점에서 포스코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민기업이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통찰력과 박태준의 포철정신이 살아있는 역사 교훈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독 근로자 문제, 파독 간호원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몇 명이 독일에 갔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파독 근로자, 파독 간호사로 규정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1963년부터 77년 사이 한 14년간에 걸쳐서 광부로 독일에 간 사람들은 7,900여 명, 간호요원으로 독일에 간 사람은 11,000여 명, 그리고 기능공으로 간 사람은 한 900여 명, 모두 1,88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인구는 급증했는데 일거리는 별로 없어서 일자리 부족 사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독일은 완전히 거꾸로였죠. 일자리는 나만 아는데 사람이 없어서 고생이었습니다. 구인난. 그러니까 한국의 실업난, 독일의 구인난, 이게 두 개가 겹쳐지면서 광부와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독 노동자, 광부 간호사들, 파독 노동자들이 정부 주도로 갔건 자발적으로 갔건 어쨌든 그들이 국내에 송금한 그 돈이 결국은 근대화의 시드머니로 사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점에서 파독 근로자, 파독 간호사들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그 기여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독 광부들은 광부 일을 할 때마다 글렉아우프라는 말을 썼다 그럽니다. 글렉아우프, 서로 만나면서 탄광으로 들어가면서 탄광이 1000m 지하 1000m까지 내려간 탄광들이었는데 글렉아우프, 이게 우리말로 하면 살아서 만납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죽음을 응시하면서 일을 했고 그래서 번 피와 땀이 묻은 돈을 일부라도 조국의 가족들한테 송금해서 그 돈이 모여서 경부고속도로 현장에도 포스코 건설에도 쓰여졌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베트남 전쟁 참전입니다. 1964년에 우리가 군대를 베트남에 파병합니다. 그 후로 한 30만 명 정도의 대한민국 군이 베트남을 가서 미군과 손잡고 전쟁을 하다 돌아왔습니다. 1965년부터 휴전협정이 조인된 73년, 8년 동안 총 31만 명의 우리 군이 베트남에 갔습니다. 가서 전쟁 참전 수당과 차관을 받습니다. 또
우리 군이 쓴 총기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의 군수산업 수준이 낮아서 M16 같은 가장 발전된 이 개인화기를 우리가 자체 생산하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때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다 미군이 쓰는 것과 똑같은 무기를 써서 월맹군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한국군의 전력으로 전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8년 동안에 32만 명의 우리 군 장병들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고, 그 중에 5,099명이 전사했습니다. 5,099명. 11,232명이 부상을 입었고 15만 9,132명이 고엽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선친도 바로 이 시기에 화학부대장으로 월남전 참전을 했고 고엽제 피해를 입어서 결국 30년 전에 고엽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참전의 대가로 박정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군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피로 만들어낸 근대화였다. 6.25 전쟁에서 피로 맺은 혈맹 관계가 베트남 전쟁에서 또다시 피로 맺은 혈맹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한미 혈맹 관계는 더욱 강화됐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 됐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이 부대는 이렇습니다. 맹호부대, 수도사단입니다. 맹호부대로 불렸습니다. 수도사단. 제9사단이 참전했는데 이 부대는 백마부대로 불렸습니다. 제1공수특전단 12개 팀이 각각 맹호부대와 백마부대, 수도사단과 구사단에 배속이 돼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제2해병여단, 제2해병여단이 청룡부대로 불려서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수송전대가 있습니다. 우리 군장병들을 수송하기 위한 해군 수송전대를 백구부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군 UDT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5 항공수송단이 있는데 이 제55 항공수송단은 은마 부대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주월 한국군 군사원조단이 있고, 그리고 제1 이동 외과병원이 파월돼서 참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1973년 휴전협정 조인 후 1975년에 베트남에서 대사관이 철수됐고요. 그리고 1992년에 한 18년 후에 노태우 때 베트남과의 국교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 후로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관련돼서 어떠한 항의나 입장 표명도 한 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동 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965년에 현대건설이 태국의 파타니와 나라티왑을 잇는 고속도로를 최초로 수주했어요. 한국 건설 역사의 최초의 해외 인프라 건설 수주입니다. 그런데 73년에 석유파동이 났습니다. 중동전쟁 과정에서 석유파동이 나서 산유국가들의 부가 급증했어요. 그 오일 달러를 가지고 수많은 메가 프로젝트를 중동 국가들이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중동에 진출합니다. 삼한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룰라와 카이바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수주하면서 중동 진출 기업 1호,
현대건설은 태국이었기 때문에 중동 진출은 1호가 사만 기업입니다. 그리고 동아건설이 그 유명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맡았고,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공사를 맡았고, 대우건설은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해냈습니다. 1970년대 오일머니는 이렇게 대규모로 한국의 노동력을 흡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중동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그 열사의 사막에서 피땀 흘려 보던 이 오일머니들이 70년대 중화공업화에 기반이 되고 한국 근대화의 또 다른 추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나 다 잘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기,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가 이루어낸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업적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더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력한 행동이 결합돼서 비로소 이루어진 기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